이번 주에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어떤 외교 안보 사안들이 있었을까요?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한반도 브리핑 시간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국방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이제 한국 정부가 대북 억제에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본토와 중국 억제에 집중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일단 이제 미국 정부가 바뀌면 세 가지 외교안보 군사 전략이 나오거든요. 이제 지난번에 나왔던 게 NSS. 네. 이건 백악관에서 만들어요. 국가안보 전략. 이게 만들어지면 국방부 차원에서 나오는 게 NDS거든요. 국방전략. 이거는 이제 국방부 장관이 만듭니다. 이게 나오면 이제 NMS. 합참의장이 만드는 거거든요. 이 두 번째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NSS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죠. 그러니까 핵심은 보면 미 본토, 소위 서반구, 중국 억제,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각자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이제 안보는 미국이 이제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게 골자고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은 more limited U.S. support. 그러니까 더 줄이겠다는 거죠. 더 그 지원을 줄이는 미국의 지원을 줄이는데 그래도 한국은 대북 억제력이 있다라고 말한 거죠. 그러면서 징병제, 강력한 군, 방위산업 이제 이런 것들, 국방 예산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거든요. 올 게 왔다. 올 게 왔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방위는 이제 알아서 해라 각자.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제 조금 전략적으로 뒤집어서 해석을 해보면 재래식 억제는 한국이 알아서 해라. 네. 그리고 아마 이제 뭐 크리티컬 뭐 리미티드 US 서포트 그랬거든요. 그 얘기는 보면 아마 전략적 억제 능력은 계속 유지한다. 이제 바로 이제 해구산이죠. 그러나 북한에 대한 억제 주전 지금은 당인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NSS의 하위격으로 NDS가 이번에 내용이 공개가 된 건데 일단 같은 맥락에서 지원을 조금 제한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방침에 따라서 주한미군의 규모라든가 구성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건 이제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헤그세스 국방부가 출범하면서 미군의 해외 원정군 전체를 재조정하는 작업에 들어갔거든요. 네. 이거 한 번 더 들어가죠. 왜냐하면 미국 해외 원정군의 한 40% 이상이 한국과 일본에도 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주된 조정 대상이 한국과 일본의 주일미군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아파치 부대 재조정부터 시작해서 아마 재조정 가능성은 매우 높다. 경우에 따라서는 규모가 축소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제이미 브런슨 사령관도 말했지만 이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전력이 중요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인계철선 개념의 병력이 아니고 전략적 능력 이제 이런 게 좀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주한미군 규모나 성격 그다음에 능력 이런 건 재조정 범위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죠. 네, 그렇다면 이런 흐름 속에서라면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도 좀 이뤄지는데 탄력을 받을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지요? 예, 이미 팩트 시트나 한미 이 여러 가지 정상회담이나 아니면 그 후속 협의를 봤을 때 특히 미 군 당국 쪽에서는 아마 군사 전략을 이제 활용을 하고 운용을 하는 그 측면에서는 전작권 환수에 조금 미온적인 게 사실이에요. 네. 그러나 지금 백악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루비오 국무장관 이쪽 라인은 그 전작권 환수. 왜냐하면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을 때랑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랑 미국의 부담이 훨씬 줄거든요. 그럼 해외 동맹국의 방어에 있어서 동맹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본인들의 부담을 경감한다. 특히 이제 중요한 핵심적인 능력, 특히 이제 핵억제 능력 이런 것만 제공하겠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거든요. 그러니까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해서 이번 NDS는 사실 그런 말은 없지만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죠. 그죠?
네. 또 NDS에 담겨 있는 내용 중에서 미국은 북한의 대규모 재래식 무력이 노후화했지만 한국과 일본을 타격할 수 있다,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잖아요. 그렇다면 미국이 지금 북한의 핵 능력을 어느 정도 좀 인정하고 또 위협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겁니까? 일단 미국의 생각은 뭐냐면 북한의 재래식 전력은 낙후돼 있죠. 네. 노후화돼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대규모 낙후됐지만 일단 양적인 측면에서 대규모 재래식 그 공격력을 확보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특히 단거리 미사일 계열 KN-23, 24, 25를 비롯해서 순항 미사일까지 포함한다고 그러면은 일본 전역까지 타격 범위가 돼요. 그러니까 한반도 전역, 그다음에 일본 심지어 오키나와까지도 타격 범위가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래식 위협은 상존한다는 게 미국 입장이고, 그러나 핵심은 뭐냐면 그 억제력을 미국과 일본, 그러니까 미국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 한국에 맡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네. 본인들은 핵 억제력 이쪽은 제공해 주겠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공교롭게도 지금 주한미군 아파치 부대 뭐 축소, 뭐 재조정 얘기가 나오지만, 그러나 군산의 MQ-9 리퍼 이 무인 공격기 이건 새로 창설됐거든요. 이건 전략적 능력이거든요. 이건 커지지만 지금 있는 인계철선 개념의 지상군이나 아니면 대북 억제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감축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거죠. 네.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 전략을 보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었거든요. 이게 전임 바이든 행정부와 좀 비교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어떤 입장인 거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북한 비핵화 부분도 없지만 지난번 NSS에도 북한 얘기가 없었어요. 예. 비핵화 없었어요. 이란이 북한보다 앞섰어요. 그러니까 이란보다 우선순위가 뒤로 간 거죠. 그렇게 보면 이번 큰 전략서를 보면 지난번 2022년 NDS에서는 중국이 일본이었는데 웨스턴 헤미스피어 본토가 일본으로 갔고 중국이 내려왔고, 또 북한이 이란보다 후순위 넘어갔거든요. 이 얘기는 트럼프 대외 정책에서 북한 문제가 후순위를 밀렸다라는 예. 거고, 지금 완전한 비핵화를 억제하는 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 1기에 비해서 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니라는 걸 지금 암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렇다고 북한 문제를 방기한다기보다는 어쨌든 현실론, 그러니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가능하지도 않고 당장에 그다음 단기간에 완성되기도 어렵고 비현실적이다라는 인식을 담고 있고, 그러니까 후순위로 밀렸고 비핵화라는 얘기를 안 썼다는 얘기는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는 해석을 내놔주셨는데, 북한과 대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을 방문 중이잖아요. 지금 벤스 부통령이 먼저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물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먼저 물어본 거에 대해서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좀 미래적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린란드, 베네수엘라, 이란, 그다음에 그 이전에 러브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는 상황이고. 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북한 문제 해결이 있거든요. 이게 트럼프 2기 행정부 시작되기 전에 본인이 캠페인 기간 중에 3개를 얘기했거든요. 러브 전쟁, 중동, 북한. 그러니까 북한 문제는 항상 있죠. 네. 지금 우선순위 밀렸다 뿐이지. 그러면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은 베이징 방문이 지금 예정돼 있거든요. 그럼 베이징 방문하는 계기에 분명히 북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4월 정도 되면은 지금 현안들이 그때 가서 재조정될 수 있거든요. 그럼 북한 문제가 급부상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하 4월 방중을 준비하는 외교안보 라인은 지금 북한 문제 해결, 김정은과의 회동 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일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벤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아마 그 본인들의 지금 의도를 지금 들킨 거죠. 엄밀히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김정은과의 회동, 세컨드 라운드 이게 가능하겠느냐라고 이제 질의를 한 거고. 그러니까 이번에 벤스 부통령이 북한 문제 조언을 구했다는 얘기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4월에 목표는 베이징이지만 그때 동시에 북한 문제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동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걸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죠. 네, 김민석 총리가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하나의 접근법이 될 수 있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앞서 미국이 특사를 보낸 게 94년도에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특사를 보내는 방법이 좀 통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특사 미국과의 문제에 있어서 이 비중 있는 정치인의 특사는 항상 활용이 되어 왔어요. 지금 말씀하셨던 94년 6월에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부부가 평양을 방문했고,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 사망 한 달 전이에요. 예. 바로 7월에 죽었거든요. 그 한 달 전에 대동강 유람선에다가 그때 이제 부인인 김성애도 같이 나왔습니다. 네. 이제 그때 이제 김영삼 대통령과의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었죠. 그 계기를 활용해 보면 북미 간에 그다음에 남북 간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고 했던 게 이제 김일성 주석의 생각이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 특사 파견 비중 있는 뭐 전직 대통령급이나 아니 비중 있는 인사의 특사 파견은 제가 보기엔 효과가 있다. 북한도 지금 특사 파견 같은 경우는 거절할 이유가 없거든요. 본인들도 지금 김정은 위원장도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과 못 만날 이유가 없다. 좋은 추억이 있다 그랬거든요. 특사 파견은 혈전의 대안이 될 수 있죠. 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제9차 노동당 대회를 위한 실무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월 초쯤에 당대회가 개최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 안에 미국의 이러한 대화 제스처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 노동당 대회는 북한의 전체 노동당원들의 의지가 결집되는 다 모일 수는 없잖아요. 수백만 명이. 그러니까 그 대표자를 뽑거든요. 네. 이제 그 선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대략이라면 일주일 전후, 뭐 일주일 정도 시간을 두면은 이제 개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월 말 2월 초순 개최가 유력하고. 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의 행보를 보면 지금까지 여러 차례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도 있었고 또 중요한 계기도 있었지만 미국에 대해 직접적인 얘기를 내놓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미국에 대해서는 조건부 대화, 김 위원장 말대로 못 만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비핵화는 안 만난다. 요 입장이 그냥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 반면에 이제 우리한테는 이제 남북관계 완전한 단절. 요 입장이 기본 입장이거든요. 이번 당대회에서 이 두 입장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 네. 북한의 정권 세습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볼 텐데 일단 딸 김주애가 미디어 노출 횟수만 보더라도 좀 압도적이기도 하고 사실상 김주애를 낙점했다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김주애 나이가 불과 13살밖에 되지 않고 뭐 직함도 공식적으로 없잖아요. 앞으로 후계 구도에 어떤 시나리오가 있겠습니까? 일단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이번 당대회에서 과연 김주애가 직함을 부여받느냐. 지금 비어있는 자리가 북한은 당이 지배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그러잖아요. 근데 북한 안에서는 그냥 총비서동지 그래요. 네. 당 직함이 제일 중요하니까. 근데 지난번 2021년 8차 당대회 때 당규약을 개정하면서 제1비서직을 신설했거든요. 그러니까 총비서 김정은이 있고 그 밑에 그 다음이 이제 비서직인데, 근데 이 자리가 현재까지 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김여정이 담당을 하느냐 아니면 뭐 누가 담당하느냐 얘기가 많았는데 그때는 김주애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2020년 11월에 김주애가 나왔으니까 과연 김주애가 이 직함을 부여받느냐 요 이제 관심이 있는데 중요한 건 북한에서 성인 나이가 17살이거든요. 예. 성인이 아니면 노동당원이 될 수가 없어요. 아직 꽤 남았는데요. 예. 13살. 그러니까 2013년생이니까 김주애가 이번이 된다 하더라도 성인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일에 김주애가 그 제1비서직을 승계한다 그러면 일단 어린 나이도 어린 나이지만 성인이 아니고 또 아무런 지금 역할이나 업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쉽지 않아 보인다. 어. 그러니까 너무 어린 나이에 나와서 지금 장기간의 후계 구도 내지는 후계자 행보는 확실해 보이는데 그러나 딜레마는 지금 김주애 이름도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아나운서가 김주애라고 말 안 하거든요. 네. 사랑하는 자제면 사랑하는 따님 그러거든요. 왜냐? 뒤에 직함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어린이 관계된 직함을 준다면 이건 또 우스운 일이고. 네. 그러니까 이번 당대회 김주애가 직함 부여받는다?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3년간 동안에
조선중앙텔레비전의 노출 횟수가 600회가 넘어요. 예. 기록 영화 때문에 그렇거든요. 반복되니까. 그다음에 김주애가 직접적으로 본인이 혼자서 의전을 행사한다거나 또 하나 결정적인 장면이 있었죠. 금수산 태양궁전 예. 방문했을 때 김주애가 정 가운데 있었죠. 김정은과 리설주가 옆에 있었고 거기는 가족 참배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쪽은 최고 지도자 가족 관계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모든 서열이 그대로 다 정해지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천하의 김여정도 금수산 태양종 갈 때는 항상 5번째 줄 맨 왼쪽에 있었거든요. 한 52 정도. 근데 거기에 김주애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후계자로 앉히겠다는 의사는 분명해 보인다. 네. 직함 여부에 관계없이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하지만 아직 성인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뭐 4대 세습 관련해서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되겠네요. 일단은 그러니까 장기적인 작업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주애 외에 대안은 없는 것 같다. 만 대안이 있다면 김주애 여성 봉건적인 문화에서 김주애를 저렇게 데리고 다닐 일이 없고 네. 또 나이가 너무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임에도 일찍부터 그러니까 지금도 13살 정도밖에 안 되지만 처음 나올 때는 9살 때 나왔거든요. 2022년이니까. 그럼 그렇게 조기에 나왔다는 얘기는 중장기적인 로드맵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장기간의 작업을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길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언제 직함을 부여받느냐 이걸 봐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